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 볼 내용은 중독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으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던지게 되는데요. 어쩌면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왜 내가 하필 중독이라는 병에 걸렸을까라는 의문을 던져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를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이해국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죠. 요즘은요. 근무하는 이해국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영상으로 통해서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도대체 왜 중독이 되는가? 왜 술에 의존이 되는가? 나는 왜 술에 의존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제일 궁금하신 게 그걸 거예요. 내 주변에 나보다 술 많이 먹는 사람도 많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 90%가 술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음주자 중에서 그러면 몇 %나 정말로 중독이 되는 걸까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 먹는 사람 10명 중에 1명이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가 됩니다. 결국 그 얘기는 많은 분들이 나는 그 10%에 속하지 않고 나는 정상적으로 먹는 90%에 속한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실제 보시게 되면 한 55% 정도는 술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고요. 나머지 한 50%에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 한 30 내지 40%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아직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 수준까지로 가지 않은 분들이고요. 5% 내지 10%가 뭐 내성이나 금단이나 다양한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증상들을 나타내는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중독이 되는 대상이 술 말고도 사실은 담배나 도박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담배나 도박은 얼마나 하는 사람 중에 몇 프로나 중독이 될 거라고 선생님 생각했어요, 혹시? 담배하고 도박이요? 예. 제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봐서요. 네. 술보다 더 많을 것 같고 도박은 잘 못 봐서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자, 생각이 보시면 드는데요. 한번 말려드릴게요. 실제로 알코올은 음주자 중에 10% 정도라고 하고요. 예, 도박은 사실은 중독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용자 중에 한 40% 정도가 중독자가 된다고 하고요. 담배 같은 경우에도 중독성이 되게 강하다고 하죠. 흡연자 중에 30%가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도박을 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박을 하러 가려면 여러 가지 멀리 가야 되고 뭘 사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걸 다 뚫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중독이 되기 쉽다는 건데요. 알코올은 너무나 구하기 쉽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 중에 중독자는 좀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술을 마신다고 다 의존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술을 마셔도 의존이 되기 쉬운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흔히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다 니코틴 중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술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먹으면 그죠? 네. 근데 생각보다 실제 중독이 되지 않고 건전하게 건강하게 먹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 우리는 되게 내 주변에 다 나보다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술을 먹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생각의 왜곡이 발생한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예. 같은 술을 마셔도 의존이 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 지금 그것이 이제 오늘의 핵심이고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나의 어떤 면을 내가 조정을 해야 중독자로부터 회복이 될 수 있을까를 알 수 있겠습니다. 누가 중독이 되고 누가 중독이 안 되는 것일까가 우리의 핵심 질문인데요. 그럼 일단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나라에 사는 30대 남자인 내가 술을 먹어서 중독이 됐다라고 하면 내가 중독이 되는 거에는 결국은 어떤 술을 먹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유형의, 내가 어떤 성격의, 내가 어떠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것도 물론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또래 같은 사람이어도 어떤 환경에서 내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중독자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 문제를 먼저 예를 들면 종교적으로 술이 금지되어 있는 중동 지역의 알코올 중독자의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만약 중독자라면 어떻게 보면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중독이 됐지만 내가 만약에 다른 나라에 태어났더라면 나는 중독자가 아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똑같은 그렇죠. 사람이지만. 내가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술을 구할 수 없다면 중독자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도 우리나라만큼 되게 술을 많이 먹어요. 하지만 일본은 맥주의 소비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요즘은 소주 도수가 낮았지만 20도짜리 도수가 높은 술을 온 국민이 이렇게 많이 먹는 나라는 없어요. 결국은 독주를 즐기는 나라일수록 알코올 중독이 더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중독자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건 내 잘못으로 내가 중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만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어떤 술이 많이 생산이 되고 어떤 술이 내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가 어떻고 이런 것들로 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너무 수치스러워하거나 정말 이게 내 잘못이구나라고 너무 그렇게 굳이 자기 비하적으로 절대로 생각하실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또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다 남 탓이라고 얘기할 수는 물론 없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내가 어떤 내 성격이 막 자극적인 걸 좋아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너무너무 불안이 높아서 술을 먹었을 때 그 효과를 되게 빨리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술 먹으면 편안해지시는 그렇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인적 이유로 인해서 술을 더 좋아하시게 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본인의 어떤 선택의 문제도 있지만 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거나 아니면 내 체질이 술을 먹어도 술에 잘 취하지 않는 체질이라면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유전학적인 특성도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 쉬우냐, 되기 어려우냐를 결정하는 그런 요인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걸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이 당신 탓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00% 내 탓인 것은 아니다. 그렇죠. 100%내 탓인 것은 아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잘 못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생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좀 유식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ALDH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술을 먹으면 이것이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는데요. 이 물질이 소위 얼굴이 빨개지고 막 울렁거리고 토하게 만드는 그런 술을 먹었을 때 괴로움을 유발하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선천적으로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것을 빨리 전환시키는 유전자가 좀 부족한 나라예요. 유전자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많이 드시죠.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전적 체질적으로 술 분해가 잘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요인이 워낙 접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어찌됐건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은 얼굴색이 안 변하는 분들에 비해서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좀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물학적 요인이 만약에 내가 얼굴이 안 변한다면 그만큼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런 유전적인 요인은 내가 노력을 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얼굴색이 안 변하는 사람이 중독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건 그만큼 높아요. 많이 먹기. 그렇죠. 그만큼 불편하지 않고 많이 마시죠. 술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술에 의한 중독성 효과가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 머리 안에 보상회로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알코올이 여기에 작용을 하게 되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기쁨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뭔가 해서 기뻐지는 행동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제가 이제 필이 꽂히는 사람과 별 반응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예요. 필이 꽂힌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술이 들어와서 좋은 효과를 머릿속에서 나타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좋은 효과보다도 술 먹으면 좀 피곤하고 졸리고 어지럽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뭔가 이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이 필이 꽂히는 사람하고 좀 다른 거예요. 모양이 다르든 개수가 다르든 뇌 안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어서 불편한 분들보다는 술을 먹어서 필이 꽂히는 분들이 훨씬 더 알코올 중독이 잘 될 수 있죠. 예컨대 몸 안에서 도파민과 엔돌핀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숫자가 적다든지 하면 이런 분들은 기쁨을 덜 느끼게 되겠죠. 근데 이 수용체가 많은 분들은 기쁨을 더 많이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더 중독이 쉽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특성들은 유전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수용체가 많으면 기쁨을 더 많이 연구 결과마다 많은 게 더 중요하다, 적은 게 더 중요하다라고 돼 있긴 해요. 예컨대 기본적으로 엔돌핀의 수준이나 도파민의 수준이 기본적으로 낮게 유지가 되는 분들은 술이 들어왔을 때 그 효과를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낮았는데 채워지니까 그렇죠. 더 네. 크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유전적인 성질은 그 본인이 타고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노력을 하거나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술이 몸에 들어와서 어떤 역한 반응을 일으키는 정도와 술이 몸에 들어와서 정말로 좋게 느끼는 정도가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한 50% 내지 60% 정도가 중독자가 되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이 요인이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큰 거예요. 두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네. 하나는 내가 술을 잘 분해해서 그쵸.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가. 술 먹어도 불편하지 않느냐. 예. 두 번째는 술을 먹으면 이제 필이 꽂힌다고 하셨는데 예. 기분이 좀 편안해지고 네, 좋은 네. 느낌을 갖느냐. 이거는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이 스스로 내가 네. 어떤 타입인가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이런 아마 것들이 다 초기를 떠올리셔야 될 겁니다. 지금은 뭐 이미 처음 많이 내가 술을 먹었을 때. 처음에 1, 2년 정도 드셨을 때 이런 분들이 그만큼 알코올 의존으로 빨리 진행이 되어 버리는 거죠. 더 뭔가 불리하신 거군요. 먹어서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먹어서 좋은 느낌이 강한 분들이라면 더 빨리 그러한 요인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내가 20살쯤에 무슨 테스트를 해서 너는 이런 테스트를 해봤더니 정말로 술을 조금만 먹어도 알코올 중독자가 쉽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더라면 여러분은 아마 중독자가 안 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태까지 쭉 말씀을 들으면 이미 결정이 돼버렸고 뭐 이건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미 결정된 거라면 그럼 뭐 내가 뭐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죠? 좀 어쩌면, 허무하죠? 네, 부모님 원망을 하실 수도 있을 예.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어떤 생물학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면 뭐 이런 다양한 또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다음 유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코올 중독은요,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될 게 유전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전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에서 태어난 사람이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한테 태어났다고 해서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중독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했는데 일반 사람보다 높다는 뜻인가요? 네, 한 3배에서 4배 정도 된다고 하고요.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인구에서 1년 알코올 유병률이 한 5%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1년 알코올 유병률은 1년 동안 그렇죠. 알코올 중독이 될 확률. 네, 네. 근데 만약에 우리 부모가 다 알코올 중독자다. 그러면 그 비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만큼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중독적 성향은 유전이 되지만 유전이 되는 중독적 성향은 또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술에 대한 반응, 그다음에 술을 먹었을 때 불편한 정도, 그리고 어떤 성격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다 유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친부모가 알코올 중독인 자녀와 양부모가 알코올 중독인 자녀 중에서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퀴즈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집안에 태어나서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에게 입양이 된 아이와 거꾸로 친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렇지 않은 부모로 입양이 된 아이들 중에서 오히려 친부모가 알코올 중독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의 알코올 중독 발생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환경적인 요인보다 생물학적인, 유전적인 요인이 더 크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가 알코올 중독이 아닌 가정에 입양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에서 원래 자란 아이들보다 똑같이 양육을 했어도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알코올이 유전이 되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코올 중독이 유전된다라고 하면 50%는 맞는 말이고 50%는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유전적 특성 때문에 알코올 중독인 부모에서 알코올 중독인 태어난 아이가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두 개의 유전자를 통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전 질환이라고는 얘기는 하진 않아요. 하지만 성격적 특성이라든지 어떤 술이 들어왔을 때 몸에서 거부하는 반응의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술을 먹었을 때 쾌감을 느끼는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불안이 높은 성격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다 물려받게 된다면 이 친구는 중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아지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뭐 한두 가지만 물려받았다라고 하면 그만큼 중독이 될 가능성은 좀 적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유전적 성향이 있는 거는 맞지만 유전 질환이다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만약 형제 중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전적 특성은 있지만 유전 질환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한두 개 딱 정확한 그 유전자에 의해서 그 알코올 중독이 유전된다면 그 둘 다 알코올 중독이라면 자녀 중에 알코올 중독이 나올 퍼센테이지가 딱 미리 정해져요. 그러면 이를테면 유전 질환이라고 하려면 유전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죠. 그게 다 정해지면 예측이 돼요. 너는 몇 프로 확률로 그렇죠. 확실히 된다. 예. 근데 이제 이 유전적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50% 정도가 유전적 특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50%는 그 환경적 요인도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둘 다 알코올 중독자여도 형제가 만약에 4명이다라고 한다면 그 형제 중에 아무도 알코올 중독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4명 다 알코올 중독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둘 다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했을 때 네. 어떤 사람은 발병이 되고 자녀들 중에요. 그렇죠. 어떤 형제는 발병이 안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환경적 요인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그리고 성격적 요인이라든지 이런 다른 여러 가지 특성들도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다른다는 거죠. 자, 다음 이제 우리가 술 얘기를 할 때 스트레스를 빼뜨릴 수가 없죠. 그 많은 환자분들이 여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아, 그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먹게 됩니다. 그럼 스트레스가 도대체 뭔데 술을 먹게 만들까? 이 그림만 봐도 막 스트레스를 받는 게 느껴지시죠, 네. 그죠? 결국은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이 중독에 빠지기 쉽다. 스트레스가 심한 게 결국 술로 많이 연결을 시킨다. 이건 솔직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하고 싶은데 못 하거나 하기 싫은데 해야 되거나 그런 이제 머리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려오게 되면 맥박도 빨라지고 근육도 긴장이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뇌 상태는 일종의 이제 활활 타오르는 거죠. 뇌가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가 필요합니다. 이 괴롭고 화나고 힘든 이 상태를 내 스스로 달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걸 내 스스로 달랠 수 없는 사람들은 예컨대 불이 났으면 물을 부어서 불을 끄듯이 나의 이 스트레스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를 술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편안하고 안도하게 만들 그런 필요성들이 되게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들이 또 그런 스타일이 또 따로 있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소위 뭐 성격이기도 하고 어떤 타고난 기질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이것도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뭐 세월호 사건도 났지만 많은 분들이 또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술을 많이 드시는 우리 중년 여성분들 중에는 되게 뭐 한이 맺혀 있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30대, 40대 때 뭐 시집살이 하면서 괴롭고 뭐 남편이 괴롭혀서 괴롭고 이런 분들이 40대, 50대가 되면서 술에 한두 잔 맛을 보기 시작하다 보면은 또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내 이 머릿속에 내가 겪은 일을 저장하는 어떤 기억의 세포가 있는데 여기가 아주 행복한 기억이 많은 게 아니라 아주 괴롭고 힘들고 생각하면 슬프고 막 이런 기억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억이 재방송이 될 때마다 뭔가 하여튼 외부에서 이거를 좀 꺼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뭐 친구도 만나서 수다도 떨고 뭐 운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풀지 못하는 분들은 결국 뭐예요? 술이죠. 담배든 술이든 뭔가 짧게 가볍게 그걸 함으로써 내 이 쾌감을 올려서 이 괴로운 상태를 낮추고 싶은 그런 생리적인 욕구가 되게 많아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는 어려움들을 스트레스라고 표현 많이 그죠? 하잖아요. 네. 근데 왜 트라우마라고 할 때는 더 그렇죠. 좀 큰 걸 얘기 네, 많이 네, 하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런 큰 상처들을 그렇죠. 많이 받은 네, 사람들은 네, 네. 중독에 갈 가능성이 더 가능성이 커지나요? 좀 많아요. 성격적으로도 좀 감정 기복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어떤 감정이 항상
부글부글 끓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어떤 술이 주는 어떤 안도감이나 쾌감에 노출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내가 괴로운데 술 한 잔을 먹으니 이렇게 편해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술이라는 걸 계속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결국은 보면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 머릿속에 내 감정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내 감정내가 뭔가 불안정하면 뭔가 외부에서 빨리 그 감정내를 시킬 수 있는 술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심리적인 이유를 보면 그 충동적인 사람. 뭐가 계속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혈질. 예, 다혈질이죠. 그러니까 뭔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 당장 이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심리적으로 불편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울하거나 불안하신 분들. 기본적으로 내 상태가 뭔가 스트레스가 많든 뭐가 어찌됐건 좀 우울하고 불안하다면 내 이 머리 상태, 내 감정 상태, 나의 스트레스의 그 상태 자체가 마찬가지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많은 사람이나 여유가 있는 사람에 비해서 술에 노출되거나 노출되었을 경우에 그 어떤 술의 긍정적인 효과에 확 빠지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사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돼도 불안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매사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뒤처져 있게 되거나 내가 잘할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에 시달리게 되겠죠. 마찬가지 불안이 높기 때문에 또 알코올 중독이 잘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높고요. 우리가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불안한 성장기를 경험한 사람. 어렸을 때 되게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고 느끼는 사람.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도 내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도 몇 가지 안 좋았던 기억들을 계속 곱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의 어떤 마음 상태가 항상 뭔가 불안한 상태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술이라는 것에 더 쉽게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분노를 억압하는 분들, 그죠?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화병을 앓고 있는 우리의 어머니들, 아주머니들, 그리고 직장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자기 주장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돌아오면서 맥주 한두 잔 하던 게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노를 적절하게 승화하고 푸는 사람에 비해서 분노를 꾹 억누르고 참는 사람이 얌전해 보이지만 술을 먹고 크게 무슨 사고를 친다든지 그리고 어느새 모르게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가끔 보면 이 술을 안 먹고 있을 때는 말수도 적고 조용하신 분인데 네, 술을 그렇죠. 먹으면 평소에 못했던 말도 다 예, 하고 맞아요. 옛날 일도 자꾸 예, 생각난다. 예. 이런 분들은 분노를 억압하는 스타일일 가능성이 그렇죠. 크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인지적으로도 나는 항상 술을 한 잔 먹어야 분위기가 좋아지고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런 패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저는 이제 중독되기 쉬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마다 그럼 술 한 잔 먹고 얘기해야겠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딱 일종의 이게 짝짓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화 이꼴 술. 뭐 술 먹는 분위기 좋은 분위기.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일종의 짝짓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언젠가 알코올 중독으로 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제가 이제 가끔 외국을 나가보면 사실은 좀 너무나 허용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 기회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술값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12시 지나면 술을 못 팔게 하거나 아니면 술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지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보면 유흥음식점이 많은 지역에 알코올 중독자의 비율이 높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술을 언제든지 왕창 살 수 있는 뭐 대형 주류 마트나 이런 것이 많은 지역에서 음주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땐 여러 알코올 문제로 이미 본인과 가족이 고생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 더더구나 더 많이 우리 사회가 어떤 술 권하는 어떤 음주 문화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본인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내가 또 마음이 흔들려서 술집 앞을 지나가다가 12시, 1시에 지나가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술을 사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내가 술을 살 수 없다면 그만큼 나는 재발의 기회를 한번 재발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사회적인 이유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자, 보시면,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한국
나이에 따라서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유일하게 이건 미국의 예인데요. 미국은 젊은 사람에서 알코올 중독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떨어져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유일하게 한국 남자들만이 40대, 50대가 되어도 알코올 중독의 발생이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은요, 사실은 주중에 술을 많이 먹지 않아요. 정상적인 직장인들이라면 주중에 술을 거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당연히 그렇죠. 술을 먹는다고 얘기하는데 특히 또 제일 많이 먹는 분들이 오히려 요즘은 적게 먹는 분들은 또 약간 줄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40, 50대 부장님들. 그죠? 중간 관리하시는 분들은 높으신 분들이 이제 막 젊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만큼 많이 먹어도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40, 50대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 것이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술의 허용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내가 40대, 50대 알코올 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고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쩌면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회사 생활 한다고 하고 나중에 40, 50대가 돼서 보니 남은 게 알코올 중독. 그렇죠. 이런 분들 그럼요. 계시겠네요. 충분히 허용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술을 먹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여자의 음주율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연구한 결과인데요. 미국에 있는 한국 남자와 미국에서 사는 한국 여자의 고위험 음주율을 비교해 봤더니 동일합니다. 미국으로 똑같은 한국 여자인데 그렇죠. 한국에 있을 때보다 미국에 있을 때 더 많이 음주율이 마시게 높다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처럼 좀 개방적이고 여성들도 일 많이 하고 남녀 평등 문화가 되게 강한 나라잖아요. 여자들도 남자들과 동등하게 충분히 술을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점점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여성이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사회 문화적으로 되게 관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여성의 음주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만큼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변하는 것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성의 그 알코올 중독자도 지금은 남자보다는 적지만 이대로 가면 제가 볼 땐 남성하고 거의 비슷해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 남녀가 평등해지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고 그렇죠. 그래서도 안 되기 네. 때문에 결국은 굳이 꼭 문제도 평등하게 경험할 그렇죠. 필요는 네. 없는 것 같아요. 이 술권하는 네. 한국 사회의 문화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마 중요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음복한다고 해서 초등학교 어린애 아이들도 한 모금씩 주기도 하거든요. 특히 옛날에는 집에서 다 술을 담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근 술은 괜찮아 그러면서 뭐 막걸리든 포도주든 그냥 한 입만 먹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은 싫다고 도망가지만 먹었을 때 필이 받는 애들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정말로 14살, 13살 이하인 아이들한테 절대 술을 줘서는 안 돼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15세 뇌는 어려서부터 이미 10세 이전에 대부분 다 발달을 해요. 특히 감정뇌, 기쁨과 쾌락과 슬픔을 느끼는 감정뇌는 3살, 4살, 10살 이전에 다 이미 다 성숙이 됩니다. 성인처럼 느낀다는 그럼요. 성인처럼 느껴요. 네. 그런데 도덕심이라든지 자제를 하고 억제를 하고 뭔가 계획을 하고 예측을 해서 판단을 하고 한 이 전두엽의 기능은 15세부터 시작해서 최고조로 발달을 하거든요. 그런데 14세가 되기 전에 술이나 담배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 전두엽이 발달하는 것 자체가 느려지거나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세 이전에 술을 마시게 되면 19세, 20세 때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몇 배는 더 높아진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 그 전두엽의 기능은 뭐 도덕심, 판단, 자제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그런 것들은 진짜 어른이 하는 어른의 뇌라는 그렇죠. 느낌이 들거든요. 어른의 뇌의 기능이죠. 이런 것들이 사춘기 때 최고조로 발달을 하는데 그 이전에 술을 마시게 되면 안 이게 된다. 발달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전두엽은요, 성인이 돼서도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이게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판단을 못하게 되잖아요. 내가 더 먹으면 어떤 위험이 나한테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 자, 여태까지 우리가 쭉 말씀드렸던 게 왜 중독이 되는가, 나는 왜 중독이 되었는가를
한번 쭉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생각해 보면 생물학적인 요인, 술에 대한 몸의 반응, 그다음에 술이 주는 쾌감에 대한 나의 뇌의 반응, 그리고 나의 어떤 심리적인 특성, 성격, 그리고 또 인지 스타일, 삶을 다루는 방식 이런 것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어떤 제도적인 거, 음주 문화적인 거 여러 가지 이제 그 중독을 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을 쭉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그래 맞아 나는 저런 게 있었어, 맞아 나는 저기에 해당이 돼라고 쭉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지금부터예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잘 못 다루어서 중독이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술을 끊고 단주로서 중독이 다시 되지 않고 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결국 지금의 나의 상태는 술을 끊은 상태라면 지금부터 내가 다시 중독이 되게, 다시 재발이 되게 만드는 요인은 똑같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요인, 개인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은 내가 처음에 술을 먹기 시작하던 때와 지금하고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술을 먹게 만들었던 그 여러 가지 요인이 내가 이제 그만 술 먹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똑같은 요인이 또 나를 술 먹게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다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술을 먹게 되었는지를 잘 되짚어보고 그 하나하나를 이제부터는 잘 미리미리 준비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좀 우리가 강의 내용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스트레스에 약했다면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자극에 되게 약하다. 그리고 술이 주는 쾌감에 되게 잘 빠져들었다라고 한다면 술을 먹게 만드는 다양한 뭐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술을 항상 같이 먹는 친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차단할 건지 작전을 잘 세워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자존감이 좀 낮아서 항상 많이 위축돼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불안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 자존감을 좀 잘 키워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고요. 높은 접근성, 주변에 술집이 많고 항상 집에 술이 많은 그런 분위기와 환경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내 주변에서 없앨지, 거리를 둘지 이런 또 전략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내가 술을 잘 거절을 못한다라고 하면 항상 나에게 술을 권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잘 안 만나고 지낼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내가 익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술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나로 하여금 술을 계속 많이 먹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치료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어떤 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어떤 객관적인 어떤 기대로 좀 바꿀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어떤 치료적 상황에서 익히고 바꿔야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잘 끊기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중독이 되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교수님, 어떤 분들을 보면 네. 20대, 30대 초반 이렇게 젊은 나이부터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네, 있는가 하면 40, 50대까지 잘 지내시다가 뭐 은퇴한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네, 계시거든요. 네, 네. 똑같은 병인데 문제가 생기는 이 시기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그게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의 하나의 예일 수도 있는데요. 예컨대 10대 후반 정도 아주 어린 나이부터 술을 먹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부모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서 그리고 어떤 술 먹었을 때 어떤 거친 행동이나 다툼과 같은 어떤 반사회적인 행동들 같은 것들을 보이는 유형의 알코올 중독이 있고요. 30대, 40대까지, 30대 정도까지 술을 먹지도 않다가 소위 이제 사회적 수준 정도에서 음주를 하다가 40대, 50대 때 늦은 나이에 발병을 하는 알코올 중독. 이 경우에 부모 중에는 알코올 중독이 없는 경우도 있고 다른 어떤 위험 행동이나 이런 것이 따르지 않는 그런 알코올 중독의 유형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거는 첫 번째 유형은 그만큼 그 유전적 특성이 강한 알코올 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떤 생물학적 특성이 더 많은 거예요. 두 번째 알코올 중독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중독이 된 이유를 우리가 쭉 리뷰를 한 이유가 같이 검토를 한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결국은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내가 출발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내가 중독자지만 나는 여태까지 중독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나에게 새로운 삶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 1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그러면 자 이제 나는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20대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나를 중독자가 되기 쉽게 만드는 여러 가지 지식이 이제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를 중독으로 몰아갔던 것들을 이제 다 내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잘 피해갈 건지, 내가 어떤 중독이 잘 되어온 성격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면 그런 반대적인 특성으로 내가 가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뭐 가족의 도움을 받건 뭐 제도의 도움을 받건 치료자의 도움을 받건 잘 받아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나로 잘 살아가는 과정,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어떤 회복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 원인을 찾는 거는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네요. 예. 아주 좋은 비유를 해주신 것 같아요. 원인을 찾는 것은 어떤 회복의 출발점에 제대로 잘 서기 위한 것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거울을 제가 하나 갖고 나왔어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중독에 빠지잖아요. 뭔가 채우려고요. 근데 내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나는 꽤 열심히 살아왔고, 출발점에 서 있는 내 모습은 그냥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그냥 그 자체인데, 자기 앞에 거울을 비춰볼 때 자기를 미운 오리 새끼처럼 바라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중독자들이. 의존이 되신 분들이. 근데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기 자신을 좀 여태까지 잘 살아왔다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다시 끊고 새로운 회복으로 가는 출발점에서 본인한테 해줘야 될 그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저의 오늘 이게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네. 가족도 응원을 해야 되지만 나 스스로도 그렇죠. 잘하고 있다라고 네. 응원을 해줘야 그러니까 출발점에 서서 자기한테 응원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중독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독이 이미 됐는데 원인은 지금 따져서 뭐 하냐라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내가 왜 중독에 걸렸는가를 아는 것이 회복의 첫 시작, 첫 출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